그래서 못 썼어.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꾸질 못하고 있어. 자, 오늘은 수업이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에서 유형별로 딱 잘라가면서 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책에 몇 쪽이냐? 여기네요. 93쪽 폈습니까? 오늘은 93쪽, 94쪽, 95쪽에 있는 내용에서 필수 예제 4번 정도까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유제 6번까지가 되겠죠. 네, 거기까지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방정식의 활용을 진행하는 동안 숙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방정식 활용이 진행이 되는 동안 선생님이 문제를 유형별로 잘라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을 내가 예제 유제를 다 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 그냥 적어놓고 필기해놓고 넘어갔죠. 근데 내가 이제 노트에 다시 풀어 하는 경우들만 그 문제들도 다시 노트에 풀어보고 했었지.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다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풀어갖고 올 겁니다. 즉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숙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노트에다가 다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동안은 이제 얘기를 해야 다시 풀었던 거고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시 풀어갖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들 자체를요, 제가 문제를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꼭 나와야 돼, 이 부분이 필요해, 이거는 꼭 필요해 라고 식이 꼭 필요한 식들을 내가 찍어줄 거야. 문제를 이제 문제마다. 그러면 그러한 식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에서 뭐 이해 안 되거나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어요? 가습기. 이것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이거 보고 문화충격이었잖아. 뭐 세상에 빛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인데요. 자,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거 순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1단계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우리 어떻게 했지 그동안? 그냥 별표 쳐가지고 왔지.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맞지? 근데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별표를 치기 시작하잖아요. 여긴 만약에 내가 숙제를 30문제를 내주면 10문제를 채 못 풀 거야. 왜? 말이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잘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오세요.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한 대여섯 번을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는데 하면은 그때 별표 쳐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문제 푸는 타임이 좀 길어지겠죠. 한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고 나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미지수 x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미지수 x를 정하는 방법은 그냥 x를 써라 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쓰게 되냐면요, 뭐 x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반환해서 보자. 잘생긴 사람이 몇 명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몇 명이라고 대답할 거야? x명이라고 대답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x가 누가 되는 거야? 잘생긴 사람의 숫자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x가 무엇인지를 적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무조건 x가 뭔지를 찾아주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뭘 하느냐, 그냥 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요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두 번째로 막혀 한단 말이죠. 왜? 문제를 잘 읽고 이해도 다 했는데 조건도 다 찾았는데 식이 안 만들어져.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느냐? 이제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면 정리가 돼 있는 노트, 여러분들 노트에서 지금 필기하고 있죠? 노트 필기하고 있죠? 분명히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돼 있죠? 그 노트 필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노트 필기 내용을 보면서 아,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식구나,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구나 라고 분류를 하시면서 식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봐도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매칭이 안 돼, 그러면 매칭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또 안 되면 별표 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방정식을 푸시면 되고요.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방정식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순서를 맞춰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씩 유형 분리를 해볼 거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요, 여러분들 책에 93쪽을 한번 보실래요? 93쪽에 필수 예제 1번 보이죠?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뭐 숫자를 가지고서 뭔가 계산을 시키고 있는 문제죠.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유형, 수의 계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수의 계산. 확인됐나요? 이 수의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은요, 내가 만약에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라고 내가 딱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연속하는 세수,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연속하는 세 개의 숫자죠? 1, 2, 3이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 줄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 맞을까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붙어있는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연속하는 세 개의 정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세 개의 숫자가 자리를 잡고 우리는 말로써 설명을 하게 되겠죠. 이때 가운데 있는 숫자 있지?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미지수 x로 잡으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보다 앞에 있는 숫자, 즉 작은 숫자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x에서 1을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줄어들었다. 그럼 다음은 그렇죠. 하나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까요? 짝수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짝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짝수를 다시 말하면 누구의 배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때는 원래는 이렇게 2의 배수다라고 미지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매년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시켜보거든. 그러면은 항상 답을 찾을 때 방정식 싹 풀고 나면 그 짝수를 찾으려면 우린 EX를 계산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X를 정답으로 적어놓고 맨날 틀려.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짝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미지수 잡지 말고 X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홀수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원래대로라면 홀수는 2x 플러스 1이라는 모양으로 쓰거든요. 짝수에다 1 더한 숫자로.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x만 구하고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홀수라는 얘기가 나와도 그냥 무조건 그 숫자는 x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만약에 내가 네 번째 연속하는 세 개의 짝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또 세 자리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잡으면 될까? 가운데 걸 뭘로? 그래, 그냥 x로. 짝수라고 해서 2x라고 쓰지 말란 얘기야. 그냥 x야.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x 마이너스 2가 돼야죠. 하나 빼면 홀수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엔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게 연속권의 세 짝수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연속한다라는 개념과 짝수와 홀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바로 수의 계산에 대한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필수의 볼래요?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필수 1번에서는 3개씩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를 일단 우리는 뭘 해야 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를 일단 우리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하나의 숫자를 3개 중에 뭐가 제일 귀찮아 계산하기? 이게 제일 귀찮아? 얘가 귀찮아? 이게 귀찮아? 이게 아무래도 계산하기 제일 귀찮지 않겠어? 빼기 나오면 부호 신경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그냥 빼고 연속하는 두 짝수를 x랑 x 플러스 2라고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써는 요 과정이 바로 뭐야? 미지수 x가 뭔지를 정하는 과정인 거야. 이게 2단계 과정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3단계 뭐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되지? 자, 문제 봤더니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라고 그랬지? 뭐 하면 돼? x랑 x 더하기 2를 더해버리면 되죠? 그 결과가 얼마야? 26이다 라고 식이 만들어지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4단계 뭐 하라고요? 문제 푸시라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2가 26 되는 거죠? 그럼 2x가 얼마가 되죠? 24가 되겠죠? 그리고 x는 얼마가 돼요? 12. 그럼 정답으로 10이다 라고 딱 써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 뭘 구하래? 두 개의 짝수 중 작은 거 찾으라 그랬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짝수는 이렇게 두 개였는데 작은 게 누구지? x지? 그러면 x가 정답인 걸 확인한 다음에 x는 12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만약에 큰 짝수 찾아라 하면 10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 써야 돼, 그땐? 그래, 14가 정답이다 라고 찾아주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마지막에 문제의 조건에서 원하는 답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확인되나요? 그럼 우리가 숙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열 맞춰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귀찮겠죠, 좀? 근데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위지수 잡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지금은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지지 어려운 문제들 들어가면 못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연습 한번 더 해보자고요. 유제 1번 문제 봐보세요. 문제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다 읽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바로 2단계부터 출발해도 되겠네요. 미지수 잡아야 되지? 뭘 미지수 잡아야 돼?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를 미지수로 잡을 거다라고 우리는 일단 체크를 해줘야죠. 누구랑 누구? 가운데 x, 앞에 x-1, 뒤에 x 플러스 1로. 맞죠? 그럼 이제 3단계 뭐 하라고요? 식 만들어야 되지. 세 자연수 가지고 뭐 하래요? 어이구 입 찢어지겠다. 세 자연수를 더하래. 야, 세 자연수를 더해서 30이 나왔잖아. 39가. 그럼 일단 식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 거야? 3개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x-1에다가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x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된 식에서 가운데를 x로 잡은 이유가 나와. 어떻게 돼? 숫자가 다 사라지고 x만 딱 나와버리지? 가운데를 x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맨 앞에를 x로 잡으면 x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지? 그러면 3x 플러스 3이 되니까 계산이 또 해야 되니까 귀찮아지지? 그래서 가운데 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3개의 자연수의 합이 39라고 나왔지? 그럼 이제 4단계 뭐 하면 돼? 식 세웠으니까 풀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3x가 39가 될 것이고 x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보자고요. 뭘 찾으라고 시켰어요? 그래. 그럼 이번에도 13이라고 답으로 쓰면 안 되는 거지? 3개의 자연수를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3개의 자연수는 제일 작은 애가 누굴까요? 12, 그 다음 13, 그 다음
그래, 이렇게까지 적어서 정답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수의 계산에 대한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 갑시다.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부릅니다. 수의 자릿수 문제라고 불러요. 자, 수의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이야 하는 팁은 수의 전개식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어보자고요. 수의 전개식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수의 전개식. 전개해놓은식인데 그게 보통 전개식의 뜻이죠. 수의 전개식이야. 숫자의 전개식이란 얘기야. 문자 없이 숫자로만 돼 있는 거?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수의 전개식은. 자, 우리가 말하는 수의 전개식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의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를 자릿수에 맞춰서 분해하는 것을 바로 수의 전개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릿수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3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3이죠. 그럼 이걸 내가 다시 쓰면 30 더하기 7이라고 써도 되죠. 분해됐죠? 한 번 더 3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7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끔 이렇게까지 숫자를 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수의 전개식이에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427이에요. 세민아 불러봐. 아니 이거 중간 건너뛰고 바로 가자. 응. 4 곱하기 더하기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확인됐어요? 이때 여기 보는 100 우리는 앞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을 제곱한 겁니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3264 거느 차례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곱하기 1은 솔직히 쓰나 마나지.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곱하기 1 있죠?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수의 전개식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3, 1의 자리 숫자가 4인 수. 이거를 전개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3 곱하기 10 더하기 4라고 써버리면 되죠.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4니까. 그러면 똑같이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 인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10의 자리 숫자가 3, 1의 자리 숫자가 4라고 하면은 그냥 x랑 y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 돼? 이건 두 개를 곱하는 거지? 이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알고 있는 상태로 유제 2번 문제 보시면 돼요. 그럼 유제 2번 문제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읽으셔도 돼요. 네. 초등학생 아니니까 속으로 읽어도 되잖아. 다 읽었죠? 다 되셨습니까? 정혜사 읽었니? 이해됐어요? 그거는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건우야, 우리가 찾고 싶은 숫자가 몇 자리 숫자야? 10의 자리 숫자를 찾고 싶은 거 우리 지금? 그럼 내가 알려줄게. 문제 2라고 나왔어. 10의 자리 숫자. 그럼 우리 다 찾았으니까 문제 안 풀어도 되겠네? 1의 자리 숫자 찾고 싶은 거야? 문제 맨 마지막 줄까지 읽어보세요. 문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서 있어요?
처음 자연수를 찾으라 그랬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찾고 싶은 숫자는 두 자리의 숫자야. 그죠?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두 자리 숫자지.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우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아야만 두 자리 숫자를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2단계 바로 미지수 x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1의 자리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3단계 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처음 숫자를 우리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하고 1의 자리가 x가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처음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문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처음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가 나오지? 그럼 옆에다가 바꾼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바꾼 수는 여기 10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x고 1의 자리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x 곱하기 10 다시 말하면 10x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봤더니 바꾼 수는 하고 나왔죠. 거기는 는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이제 국어 공부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알 텐데 뭐뭐는이라고 얘기를 했지. 주어야 주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얘기? 영어에서도 나오죠. 주어지. 주체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 주체를 표현하는 는이라고 한 동그라미 친 단어 있지? 그 는은 앞으로 수학에서는 등호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등호라고요. 그러면 그 주체가 있는 곳에 등호가 되기 때문에 바꾼 숫자인 10x 플러스 2는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처음 수보다 6만큼이 크다 그랬지. 그럼 처음 숫자인 요거 x 플러스 20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냥 계산한 거니까 얘보다 6만큼이 크대요. 그럼 더하기 6을 해야 될까? 빼기 6을 해야 될까? 빼기 6. 번호는 더하기 6. 서로 의견이 갈렸어. 자, 누가 큰 거야? 처음 수가 큰 거야? 바꾼 수가 큰 거야? 바꾼 수가 큰 거지. 그럼 처음 숫자에서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래, 더하기 6이 돼야죠. 맞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뭐 하면 돼요, 우리? 풀면 되겠죠?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9x가 24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맞아? 어디서 틀렸지? 1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돼 있고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잖아. 누가 6이래? 63만큼 큰 거죠? 내가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81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x가 9인 게 궁금했었던 거야? 아니죠. 뭘 찾으라고 문제에서 시켰죠? 그렇죠. 그럼 4단계 이제 우리는 처음 자연수는 즉 처음 수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래 29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적어버리시는 게 바로 수의 자릿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어요? 믿어도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보죠. 뒤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 지워도 되겠니? 지우고 가죠. 오늘은 쓸 거 많지? 이 선생님 밑에 유제 문제로 이렇게 문제 푼 거 있잖아.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 어차피 여러분 노트에도 다시 풀 거니까. 요 위에 쪽 거 필요한 것들 선생님 적어놓은 것들 있지? 예제 이렇게 EX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것까지만 적어놔. 그렇다고 예제 4개 적었는데 4개까지 난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적어놔야지 하지 마라. 혹시라도 승찬이가 그렇게 시켰을까 봐 물어보는 거야. 자, 세 번째는요. 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금액에 대한 문제. 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우리 학생들이 아직 경제관념이 없어서 어려워. 그래? 선생님 어렸을 때도 아니다. 한 3, 4년 전이었어. 불과 3, 4년 전.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건데 현 고3
학원에 재원하던 재원생, 현재 고3. 그때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야, 물건을 샀어.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을 거야. 물건을 샀어. 돈을 내야 되잖아. 내야죠. 근데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살 건데 10% 세일했어. 그럼 물건값 얼마 내야 돼? 라고 물어봤단 말이지. 여러분들 알겠어? 10% 세일하면 얼마 내야 될지? 쌤, 그냥 원값 내고 거스름돈 거슬러 나가면 되죠. 그렇지. 원값 내고 거스름돈 거슬러 달라. 그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거스름돈을 거슬러 줄 상황이 아니야. 금액을 딱 맞춰서 내야 돼. 그러면 전체가 100%잖아. 거기서 10% 세일했으니까 90%만 내면 되는 거지? 그때 그 친구 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저는 세일하는 거 안 살래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야, 1000만 원짜리를 70% 세일해서 300만 원에 팔 거야. 그런데도 안 사? 왜? 안 사요? 왜? 계산이 힘드니까. 안 사겠대.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넌 뭘 살 거야? 그러면 그냥 가격과 붙어 있는 거 사야죠. 계산해달라 그러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계산해 주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쥐어박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 외적으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또 나오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금액이 몇 프로 할인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걸로 택배 시켜본 적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시키는 거 본 적은 있으세요? 네,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시키는 거? 그럼 형이 뭐 하디? 어머니 아버님 무료 배송인 거 많이 찾지 않으시디? 아니요, 다 내고 다 내고. 그냥 낼 거 다 내고? 저거 나쁜 놈이야. 조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야지. 보통 보면은 택배 시킬 때 보면은 무료 배송으로 많이 시키려고 해요. 가격대 막 비교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흔히들 이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해. 내가 물건값이 10,000원짜리를 샀어. 근데 10,000원짜리는 택배비가 3,000원이 붙어. 그러면 총 얼마를 내고 사는 거지? 13,000원 내고 사는 거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는 택배비 무료에 14,000원에 팔아.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 사겠어? 응? 아니 그러니까 쇼핑몰이 두 군데인데 A 쇼핑몰에서는 10,000원에 택배비 3,000원이야. B 쇼핑몰에서는 택배비 무료에 14,000원이야.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더 이득이겠어? A가 더 싸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겠지? 아니야? 그러면 뭐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아무거나 사면 된다고? 일단 무조건 싼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A 쇼핑몰에 사는 게 당연히 싸잖아. 근데 택배비 무료에 혹해서 여기가 더 싸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을 막 들어가면서 계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오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금액에 관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물건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금액에 관한 문제는 따로 선생님이 팁으로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필수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필수 2번을 지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3,600원을 지불했다.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라 그랬지?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초콜릿의 가격이랑 사탕의 가격이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지? 그렇지. 개수가 궁금한 거지? 그럼 일단 우리는 2단계 미지수를 정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초콜릿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오케이, X.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뭐라고 쓸까요? 아니에요. 20-X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래, 전체 20개 샀는데 그 중에 초콜릿을 빼고 나면 사탕만 남을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3단계 우리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니까 사탕은 한 개, 초콜릿은 한 개 얼마요? 그러면 나 물건값 얼마 내면 되는 거예요? 500? X1만큼 내면 되는 거지? 산 개수만큼 내야 되니까. 사탕은 한 개에 얼마? 100원씩 20-X개를 사게 되는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쳐서 총 얼마를 냈대요?
그래 그냥 3,600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4단계 뭐 해야 돼요? 이 식 풀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동계산하는 문제에서 다시 계산 문제에 대한 함정이 등장을 해요. 이거 두 개 곱해봐. 얼마예요? 그래 이거는 계산이 참 쉬울 거야. 그지? 자 그럼 조금 있다가 계산을 끝나고 함정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3,600으로 지금 나와. 맞죠? 그러면 식 2항에서 싹 정리하면 400x가 1,600이 돼버리거든요. x 얼마일까요? 40일까요? 4일까요? 그렇죠. 왜? 0 두 개 지우죠. 그러고서 계산 시작하면 돼요. 그럼 편하게. 그럼 x가 얼마? 4. 그럼 정답으로 이걸로 쓰면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각각이니까 초콜릿 몇 개? 그렇죠. 4개. 그리고 사탕 몇 개? 그렇죠. 16개.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게 6개 나오고 네. 6개 나오고 합산 또 14개? 아니에요. 금액이 안 맞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럼 여기 잘 봐봐. 계산하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것들. 이거 얼마죠? 1,000일까? 만일까? 그렇죠, 만. 어떻게 계산했어요? 명들 다 중날 날려놓고 계산해서 쓰고 0 뒤에 붙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맞아, 잘했어. 보통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이런 계산들에서. 웃기지? 애송이들 오케이 나 형한테 전달해줄게. 이런 계산들이 보통 중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진짜야. 이거 되게 쉽게 많이 헷갈려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어쨌든 금액에 관한 문제 이렇게. 문제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봐줘야 될 게 여기 부분이야. 이 부분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들을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가 y라고 쓰지 않고 우리 뭐라고 썼어요? 20-x라고 썼죠?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 문제로 나오는 유형은 솔직히 이 금액에 관한 문제랑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건 맞아요. 금액에 관한 문제랑 구분하기 좀 애매한 건 맞는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세보자라면 유제 3번에 대한 얘기예요. 유제 3번. 그냥 이건 다리 숫자가 나온 거지? 머리와 다리 숫자. 야, 근데 이 유제 3번에도 얽힌 에피소드가 되게 많다. 이런 양과 오리를 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죠. 그럼 내가 항상 물어보거든. 닭이 다리가 몇 개일까? 라고 항상 물어봐. 몇 개일까? 2개죠. 근데 닭다리를 4개라고 하는 놈들이 꼭 있어. 왜 4개냐고? 2의 다리로 뛰어다니지. 날개도 다리라고 하는 애들이 꼭 있어. 한 번에 한 명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한 번에 한 명씩은 꼭 나와.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 그리고 진짜 나도 들으면서 같이 웃었던 게 뭐였냐면 돼지 다리가 몇 개일까? 4개죠. 그러면 자, 돼지 다리가 4개인데 한 친구가 애니메이션을 본 거야. 돼지가 2발로 뛰어다니네. 그래서 모든 돼지 다리는 2개라고 우기던 친구도 있었어. 기가 막히지. 다들 닭다리를 시켜놓으면 닭다리가 2개 정도 나잖아요. 그쵸. 닭다리랑 닭 4개랑 구분하잖아요. 그럼 닭다리가 2개 나왔으니까 자기 다리가 2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치킨집에서 한 마리를 다 보내준 게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웃기자고 하는 얘기라고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 너무 진지한 거야. 선생님 닭다리는 4개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왜 4개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나름의 근거가 있어. 조류의 날개가 다리가 태화돼서 생긴 거 아니냐, 아니면 날개가 태화돼서 다리가 생긴 거냐. 나 지금 듣고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진화론을 예를 들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리로 구분을 해야 된다. 야, 나 그 얘기 듣고서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상식에 의거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의 다리를 찾아라. 몇 개다? 4개다. 닭의 다리를 찾아라. 몇 개라? 소의 다리도 2개. 맞죠? 아니에요.
그렇죠. 4개. 그럼 오리의 다리는 예. 2개. 이런 식으로 상식에 의해서 갈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나와. 자전거의 바퀴는 몇 개일까? 4개도 있고 2개도 있죠.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퀴 2개 달린 자전거 있지? 그거를 얘기하고요. 만약에 어떤 바퀴도 자전거는 4개 달린 것도 있고 3개 달린 것도 있죠. 그럼 3개 달린 거는 3발 자전거, 4개 달린 건 4발 자전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위주로. 내가 3발 자전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자전거가 다 3발 자전거가 아니야. 그냥 주변을 다니다 보면 자전거 다 바퀴 2개 달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자전거구나. 3발 자전거가 약간 특이한 거. 그래서 3발 자전거로 따로 불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단어들 자체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구분이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유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필수예지 2번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자, 금액에 관한 문제.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에 관한 문제를 통일시켜서 문제를 보자고요. 자, 어떻게 가보게 될 거냐면요. 양과 오리를 합해서 24마리가 있는 농장에 양과 오리의 다리를 수를 모두 세어보니 74개였다. 양과 오리는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라 그랬지? 그럼 우린 바로 2단계. 양의 마리. 몇 마리? X마리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오리는 몇 마리? 24. 그렇지. 24 마이너스 X마리. 해서 우리가 앞에서 식을 세웠던 초콜릿과 사탕에 대한 문제처럼 미지수를 동일하게 잡는 거죠. 맞죠? 근데 금액이 나오던 자리에 다리 숫자로 바뀐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단계 가보자고요. 양의 다리가 4개죠. 그러면 4x가 되겠죠? 오리의 다리는 2개니까 2에다가 24-x를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 식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쭉 풀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4단계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암산할 거 하나. 2x가 26 나올 거거든요. 그럼 x가 결국 얼마다? 13이 돼버립니다. 그럼 정답이 13이야? 아니죠. 문제에서 뭐 이번에도 뭘 찾으래요? 양과 오리의 마리 숫자를 찾으라 그랬죠? 양이 몇 마리? 13마리. 오리가 몇 마리? 바보? 떼기를 못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째 유형. 4번째 유형은요. 나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나이에 관한 문제는 어려워. 왜 어렵냐면요. 말이 너무 어려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말이 어렵다고 우리 선생님 멍청한가? 라는 생각하지 마.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야. 진짜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려고. 나이에 관한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가. 나이에 관한 문제는요. 복잡한 심화 문제들 나가면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것이야. 자, 그래서 나이에 관한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팁을 줄 건데 나이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뭐 몇 살이고 몇 살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그럼 무조건 표 그리세요. 표를 그릴 거야. 표 그리는 방법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팁.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무엇을 하게 될 거냐. 항상 생각하세요.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먹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재민이가 지금 14살이죠. 제가 지금 29이거든요. 내년이 되면은 재민이 몇 살 될까요? 네, 15살. 그러면 내년이 되면 저는요 29살. 내후년이 되면은 16살, 29살. 17, 그 다음 년이 되면 17살, 29살. 말이 돼? 안 되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처음에 지금 14살, 29살. 1년이 지났어요. 한 살 먹었어? 15살, 31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똑같이 변해 나간다라는 얘기만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표를 그리는 방법은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릴 거거든요. 선을 세로로 2개. 그리고 가로로 몇 개 그려볼까요? 하나? 좋아요. 2개. 이렇게만.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뭘 쓰게 될 거냐? 문제를 읽고 나이를 비교해야 되는 2명의 대상이 분명히 나올 거야.
지금 문제 한번 봐볼래요? 누구와 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또 다시 읽었더니 현재 나이가 나오고 몇 년 후의 나이가 나오죠? 현재 나이와 몇 년 후. 맞아요? 그럼 현재 나이를 여기다가 현재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칸에는 그러면 몇 년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X년 후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굳이 미지수를 뭘로 잡을지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X년 후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 표 하나만 딱 완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 몇 살이라고 나왔죠? 48세. 그럼 여기다 48이라고 딱 적으시면 되는 거죠. 현재 아들의 나이는요? 그럼 여기다 10이라고 딱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년 후의 아버지 나이는 몇 살씩일까요? 48세? 그러면요? 48? 그렇죠. 더하기 X. 확인? 그럼 아들의 나이는요? 12살? 5살? 그러면요? 그래,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면서 동그라미를 칠 거거든요. 아버지의 나이 가라고 나왔지? 가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의 나이 가. 거기서 말하는 그 가도 마찬가지로 뭐야? 주어지? 주어를 이어주는 조사지? 이어주고 있는 거지? 그 가가 뭐야? 등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거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48에다가 플러스 x를 한 거. 아버지의 나이는. 맞죠? 아들의 나이 12 플러스 x에다가 뭘 하래요? 3배 한 거니까 곱하기 3이다 해서 3단계 식을 만든 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풀면 되죠? 4단계 또 암산할 거야. 2x가 12가 될 거고 x가 얼마? 6으로 풀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몇 년 후가 되는 거예요? 6년 후가 됩니다 라고 나이에 관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이 나이에 관한 문제는 이 표 그리는 방법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 믿어도 돼요? 오케이, 믿을게요. 자, 5번째 갑니다. 자, 5번째. 5번째 건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던 거라서. 도형 문제입니다. 5번째 도형 문제. 자, 문제를 쭉 보면 필수 예제 3번 한번 볼래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 읽었죠? 아직이에요? 알았어요. 다 읽었죠? 이렇게 말로 써져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짐작이 좀 됩니까? 조금? 돼요? 오, 똑똑한데 재미있게 설명해보자. 문제 다 읽고 이해가 됐다며. 도대체 이 문제 뭐 하라는 건지 설명해봐. 자, 그래서 이 도형 문제에 대한 팁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게 되느냐? 도형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번 방정식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형에 관련된 모든 단원들에 대한 문제들은요, 전부 다 그림 그릴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손으로 그리세요. 그래요? 응.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맞추겠죠? 그럼 맞출 때까지 그리세요. 자, 이렇게 지금 직사각형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야, 그림으로.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문제를 봤더니 뭘 구하라고 시켰죠?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시켰죠? 그럼 이 가로의 길을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요? x. 이렇게 그림에다가 또 x를 표시하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x-2?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그랬잖아요. 가로가 더 길잖아요. 즉 세로가 더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x-2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으로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3단계 식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x 더하기 x-2를 한 거를 2배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둘레의 길이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쫙 풀어버리면 x가 얼마가 됩니까? 맞아요? 7? 아닌데요? 얼마일까요? 6 맞아요? 뭐 암산 벌써 끝나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 거. 6이다. 자, 2로 나누세요. 여기 10대죠? 안에까 계산하면 2x-2가 10대죠? 2x가 12죠? x가 얼마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 4단계에서 정답 찾아야 되죠? 가로의 길이 찾으라고 시켰죠? 가로 땡땡 뭐예요? 6cm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도형 문제는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필수 3번. 자, 이때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이쁘게 막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게만 그리시면 돼요. 원이면 원처럼 보이시게만 그리면 돼요. 감자 그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처럼 보이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공들여서 막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대충 성의 없이 원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놓고서 원이요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보이게는 그려야 되겠죠? 원 잘 그리면 변태 사이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에 관한 문제 나오는데 밑에 있는 유제 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갑니다. 6번째. 6번째. 여러분들 책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론 이 6번째 문제를 과부족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부족?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죠? 알아요? 부족의 이름이 과예요. 부족의 의미. 이름이 과예요. 아, 그래서 과부족. 과가 더할 과자예요. 많다, 넘치다라는 뜻이고요. 부족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넘치거나 부족함을 따지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춥시다. 그냥 의자수 문제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자수는요, 반드시 꼭 의자일 필요는 없어요. 텐트도 괜찮고요, 보트도 괜찮고요.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한 방에 사람들이 이만큼 있을 때 나눠서 분배할 수 있는 대상이면 다 됩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있을 때 사탕을 나눠준다. 사탕을 나눠준다. 뭐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의자수 문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자수 문제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의자수 문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있죠. 지금까지 본다면 알지 못하는 애가 한 종류씩밖에 안 나왔었지. 근데 아까 전에 금액에 관한 문제 할 때 사탕과 초콜릿 얘기할 때 사탕 하나를 X라고 했더니 초콜릿이 20-X로 해서 두 가지 미지수가 나왔던 거나 다름이 없었지. 근데 그런 식의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즉 미지수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미지수 x를요. 두 개 중에 작은 것으로 무조건 정해줍니다. 작은 걸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수랑 학생들한테 연필 나눠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 학생들이 적을까? 연필이 적을까? 치사하게 연필을 하나씩 분질러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적을까? 학생 수가 더 적겠죠. 그럼 학생 수가 X야. 그럼 다시 우리 반이 놀러 갔거든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방을 배정해 줄 거야.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로 방 배정해 줄 거야. 그럼 방의 숫자랑 학생의 숫자를 모르는 거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미지수 X일까? 방의 숫자가 더 적죠? 학생들보다? 그게 바로 미지수 X야. 방이. 우리가 졸라 잘 살아가지고 방 5개를 이건 다 내 방이야 이럴 순 없잖아. 한 방에 4-5명씩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적은 게 바로 미지수 X야.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벤치 본 적 있지? 벤치들 이렇게 있는데 그 벤치에 몇 명 앉아? 한 3-4명씩 앉지? 벤치요. 벤츠? 벤치. 아 벤치. 벤치 한 3-4명씩 앉잖아. 네. 맞지? 그러면은 공원에 있는 벤치와 공원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비교할 거야. 그럼 누가 더 적어? 벤치가 더 적지? 그럼 벤치의 숫자가 바로 미지수 x야. 이렇게 따져가는 것이 바로 의자수 문제야.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의자수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자, 필수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1, 2번에 알맞은 식을 써놓으라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그냥 문제를 전체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문제를 싹 읽었더니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아요. 공책이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죠. 그러면 공책과 학생의 숫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될까요? 공책과 학생의 수 중에 왜 이래? 좀 이따 괜찮아. 중요한 얘기야. 지금 어려운 문제 하는 거야. 공책과 학생의 숫자를 지금 같이 비교하고 있는 중이야. 공책과 학생 중에 작은 게 누구야? 공책의 숫자가 더 적어? 한 학생한테 찢어서 나눠줄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학생의 숫자가 더 적지?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미지수 x를 뭘로 잡자? 학생의 숫자로 잡자.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단계. 우리가 학생의 숫자가 미지수 x제. 그럼 학생 말고 원래 구해야 될 게 뭐였어? 학생이랑 공책 2개를 봐야 되는 거였지? 그럼 공책의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학생의 숫자가 미지수 x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문장을 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지? 어떻게 되는 거야? 5권씩 x명한테 줬더니 2권이 남았다? 플러스 2로 써버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6권씩 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3권이 부족하지? 즉 6권씩 x명한테 주면 다 줄 수 있어 없어? 왜? 3권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공책의 숫자가 지금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 거야? 2가지로 표현된 거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5x 플러스 2라는 공책의 개수랑 6x-3이라는 공책의 개수가 어때? 같은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만들어진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4단계 문제 풀면 되죠? x가 얼마 나옵니까? 5 돼버리죠? 그럼 이걸 정답으로 바로 쓰면 안 돼요.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봤더니 공책의 숫자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공책의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위에서 찾아놓은 공책의 숫자 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 대입하면 되겠지? 위쪽에 대입하자. 얼마 나와요? 그래, 27권. 이렇게 해서 27건의 정답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공책의 숫자가 아닌데 학생의 숫자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학생 수도 찾자. 몇 명? 5명. 왜? x가 바로 학생 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뭘 찾으라고 물어볼지 몰라. 2개 다 찾아보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유제 6번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유제 6번 문제 지금 봤더니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쳐야죠. 여기까지는 쉴 겁니다. 진짜로 쉴 거야. 다 읽으셨죠? 네. 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누구한테?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학생들한테 귤 주는데 쪼개서 주겠어? 아니면은 몇 개씩 주겠어? 통째로 몇 개씩 주겠지? 그럼 학생의 숫자랑 귤의 숫자 중에 누구를 미지수 x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확실합니까? 학생이에요, 귤이에요? 누가 숫자가 더 적어요? 학생. 그래, 학생의 수. 한 번 얘기했다고 낚여가지고 귤 하고 있냐? 학생 수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야지. 그죠? 자, 학생의 숫자가 x. 그럼 3단계.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귤의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문제 읽었더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들까? 그렇죠. 남았으니까 플러스 5로. 그 다음엔요. 5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하답니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정답. 이렇게. 그러면 이 귤의 숫자 둘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귤이니까요. 그러면 4x 플러스 5가 누구랑 똑같다? 5x 마이너스 4랑 같다는 얘기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 4단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x가 얼마입니까? 9.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었더니 귤의 개수 찾아라 그랬지? 우리가 찾은 x는 학생의 숫자지? 이번에 귤의 개수 찾는 거 확실하지? 그럼 귤의 숫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다가요? 위에 거에다 아무거나 2에 게 더 편해요? 얼마 나옵니까? 그래, 그래서 41개의 귤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얘기한 6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래요? 오늘 한 것들을 한번 보기만 하자. 96쪽에 보면요. 1번 문제. 수에 관한 문제지? 2번 문제는 나이에 관한 거고요. 3번 문제는 금액에 관한 거겠죠? 4번 문제는요? 도형에 관한 거야 되겠죠? 5번은 오늘 아직 안 한 거. 그제? 자, 그럼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볼래요? 이제 단원 다지기까지 쭉 오시면 102쪽입니다. 102쪽. 자, 14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14번. 14번이 뭐에 관한 문제일까요, 이거? 네, 문제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응?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고요? 그냥 이거는 후대에서 지어낸 얘기겠죠. 설마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어? 그럼 또라이지. 초면 나와. 근데 일단 이거 문제부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자, 지금 문제 보면은 몇 분의 몇 나오고 몇 분의 몇 나오고 막 나오죠? 전체 숫자를 막 나눠놓고 보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수행하는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식을 만들어서 숫자를 가지고서 하나씩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음번 숙제 때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꺼내기 시작하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던 얘기 마무리하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걸 실제로 했어. 정상이겠냐고. 그래서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내 수학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자는 다 또라이래. 진짜로. 그렇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래.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말을 따라서 전해내려오는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에는 확실치는 않아. 근데 예전에 선생님 어디선가 한번 봤었는데 디오판토스의 석판인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 묘비야 묘비. 실제 묘비에 저런 게 써져 있대. 근데 그거는 실제 묘비에 써져 있었다고 하니 그렇지. 이걸 멋져 보이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실제 묘비에도 그렇게 이런 거와 비슷하게 또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정상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겠냐고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 근데 뭐 그 말이 맞건 안 맞건을 떠나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형태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보다 보면은 신기한 많이 나와. 별의 별 나는 이름도 못 들어본 수학자들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서 수학자들 얘기는 수학자들 이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위에 보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여라 라는 맨 마지막 줄 있지. 거기만 보면 되고 그 위에 건 필요 없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장이 좀 길고 문제가 길다 싶잖아. 필요 없는 말들을 이렇게 추려내고 필요한 것만 체크해 가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왜 말하냐고요? 그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고대 그리스는 그래도 그나마 여성들에 대한 참정권이 권위가 높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성들에 대한 투표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네, 이건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알고는 있는데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역사 공부해본 게 벌써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잠깐 20년? 아니야 20년 안 됐어. 한 17, 5, 6년 됐나 봐. 그때 이후로 역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숙제는 필수 유제 6번까지 오늘 한 것까지 오늘 숙제고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추가 프린트로 선생님이 하나 같이 갖다 드릴게요. 그거까지 숙제로 합시다.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 노트에다가 숙제하세요.